혹시 요즘 아침마다 영양제를 여러 개 챙겨 드시나요? 비타민, 칼슘, 오메가3, 단백질 파우더까지. 몸에 좋다 해서 시작했지만 오히려 피로가 심해지고 소화가 불편하다는 분들이 많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건강을 지킨다는 이름으로 오히려 몸을 망치고 있는 5가지 영양제의 진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를 책임지는 전문의 이정훈 원장입니다. 수많은 환자 사례를 보며 깨달았습니다. 사람을 병들게 하는 건 세균이 아니라 건강에 대한 착각이라는 사실입니다. 실제로 한 환자분은 10알 넘는 보충제를 꾸준히 드시다 간 수치가 2배로 올라왔습니다. 복용을 중단하고 식사 중심으로 바꾸자 2달 만에 정상으로 회복됐습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진짜 건강을 지키는 방법이 무엇인지 명확히 아시게 될 겁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시면 앞으로도 더 많은 건강 정보를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본론 시작하겠습니다. 건강에 관심 있는 분들이라면 한 번쯤 항산화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세포의 노화를 막고 면역력을 높이고 심지어 암을 예방한다는 말까지 흔하게 들리죠. 그 중심에는 언제나 비타민 E와 베타카로틴이 있습니다. 하지만 의학은 시간이 지나면서 이 두 성분이 가진 빛 뒤에 숨어 있던 그늘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비타민 E와 베타카로틴은 모두 대표적인 항산화 물질입니다. 우리 몸속에서 활성산소를 제거하고 세포 손상을 막는 역할을 하죠. 문제는 이 기능이 항상 좋은 방향으로만 작용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몸은 원래 스스로 산화와 항산화의 균형을 조절하도록 만들어져 있습니다. 필요할 때는 활성산소를 이용해 세균을 죽이고 손상된 세포를 교체합니다. 그런데 외부에서 항산화제를 과도하게 넣으면 이 정상적인 흐름이 깨집니다. 마치 불이 조금 붙어야 물이 끓는데 그 불을 완전히 꺼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1990년대 초 핀란드에서 대규모 연구가 진행되었습니다. ATBC 연구라고 불리는 이 실험에서는 흡연자 2만 9천여 명이 참여해 비타민 E와 베타카로틴의 효과를 검증했습니다.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보충제를 복용한 그룹에서 오히려 폐암 발생률이 18% 증가, 사망률은 더 높게 나타났습니다. 이후 캐나다와 미국에서 진행된 HOPE 연구와 NIH 보고서에서도 비슷한 결과가 반복되었습니다. 항산화제가 세포를 보호하기는커녕 세포의 정상적인 방어 체계를 방해해 암세포 성장의 억제력을 떨어뜨린 겁니다. 우리 몸의 면역 체계는 생각보다 섬세합니다. 세포는 손상되면 스스로 죽고 새로운 세포가 그 자리를 메웁니다. 이 과정을 세포 자멸사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항산화제가 과도하게 들어오면 손상된 세포가 죽지 않고 그대로 남습니다. 결국 노화된 세포가 쌓이면서 면역력은 떨어지고 염증은 만성화됩니다. 즉, 젊어지려다 오히려 몸을 늙게 만드는 결과가 되는 것입니다. 진료실에서도 이런 사례는 자주 보입니다. 피부가 좋아진다는 말을 듣고 비타민 E를 하루 400IU 이상 복용하던 분이 간 기능 이상으로 내원한 적이 있습니다. 또 다른 환자는 피로회복을 위해 비타민 E와 베타카로틴을 동시에 복용했는데 오히려 피로감이 심해지고 수면이 불규칙해졌습니다. 검사 결과 체내 산화환원 반응이 무너지고 간 해독 효소가 과도하게 활성화되어 있었습니다. 몸은 균형을 잃은 상태였습니다. 사람들은 흔히 항산화제를 산화는 나쁜 것으로 단순화합니다. 하지만 의학적으로 산화는 생명 유지에 꼭 필요한 과정입니다. 상처가 나면 면역세포가 활성산소를 이용해 세균을 죽이고 손상된 조직을 회복시키는 것도 산화의 일종입니다. 이걸 억제하면 일시적으로는 피로가 줄어드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면역력과 재생력이 떨어집니다. 몸의 시스템이 언제 싸워야 할지, 언제 쉬어야 할지를 구분하지 못하는 거죠. 게다가 비타민 E는 지용성 비타민입니다. 즉, 과하게 복용하면 몸 밖으로 배출되지 않고 간에 쌓입니다. 이게 장기 복용 시 가장 큰 문제입니다. 혈액 응고 기능이 억제되어 멍이 쉽게 생기고 코피가 잦아질 수 있습니다. 아스피린이나 항응고제를 복용 중이라면 지혈이 늦어져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베타카로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흡연자의 경우 폐 조직 내 활성산소 반응이 이미 불안정한데 여기에 베타카로틴이 과량 들어가면 산화환원 반응이 왜곡되어 오히려 암 발생률을 높일 수 있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항산화가 모두 나쁜 것은 아닙니다. 문제는 양과 형태입니다. 음식 속에 들어있는 천연 항산화제는 다른 영양소와 함께 흡수되어 몸이 필요한 만큼만 사용합니다.
과일, 채소, 견과류 속 비타민 E와 베타카로틴은 흡수율이 낮고 남는 양은 자연스럽게 배출됩니다. 당근, 시금치, 토마토, 브로콜리, 아몬드, 해바라기 씨 같은 식품이 대표적입니다. 이런 식품을 꾸준히 섭취하는 것은 몸의 균형을 지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즉, 영양제가 아니라 식탁에서 항산화를 채우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반면 시중의 영양제는 농축된 형태입니다. 한 알에 들어있는 양이 음식 수십 접시에 해당하기도 합니다. 게다가 비타민 E나 베타카로틴이 단독으로 고용량 들어간 경우 다른 미량 영양소의 균형을 깨뜨리기도 합니다. 이게 바로 좋은 것도 지나치면 독이 된다는 의학적 이유입니다. 의학적으로 비타민 E의 1일 권장 섭취량은 약 10mg, 베타카로틴은 6mg 내외입니다. 하지만 일부 영양제는 그 10배 이상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런 제품을 장기간 복용하면 간독성, 피로감, 시야 흐림, 피부 변색 같은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특히 고령층에서는 대사 기능이 떨어져 축적 속도가 더 빨라집니다. 건강은 채우는 것이 아니라 조율하는 것입니다. 몸은 스스로 산화와 항산화의 균형을 잡을 줄 압니다. 그 균형을 외부의 약으로 흔들면 몸은 방향을 잃습니다. 비타민 E와 베타카로틴은 한때 젊음의 상징처럼 여겨졌지만 지금 의학은 그것이 얼마나 섬세한 시스템을 깨뜨릴 수 있는지를 명확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진짜로 기억해야 할 것은 이것입니다. 몸은 이미 스스로 회복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것. 그 힘을 믿고 자연스럽게 도와주는 것이 진짜 건강 관리의 시작입니다. 비타민 이야기를 하다 보면 다음으로 꼭 따라붙는 것이 있습니다. 뼈 건강을 위해 칼슘은 필수 아닙니까? 많은 분들이 이렇게 묻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넘어지면 크게 다칠까봐 칼슘제를 챙겨 먹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의료 현장에서 저는 반대로 묻고 싶습니다. 정말 칼슘이 부족해서 뼈가 약해진 걸까요? 아니면 다른 원인이 있는 걸까요? 칼슘은 분명 우리 몸에 꼭 필요한 미네랄입니다. 뼈와 치아를 구성하고 근육의 수축과 신경 전달에도 관여하죠. 문제는 필요 이상을 넣기 시작하면서부터입니다. 칼슘은 물처럼 몸을 자유롭게 흐르지 않습니다. 혈액 속 농도가 조금만 높아져도 몸은 그 칼슘을 어딘가에 쌓아두려 합니다. 그게 혈관벽입니다. 결국 피가 지나가는 통로가 딱딱해지고 혈류가 좁아지며 심장과 뇌혈관의 부담이 커집니다. 이게 바로 혈관 석회화입니다. 2006년 미국 하버드 공중보건대학 연구에서 하루 1000mg 이상 칼슘 보충제를 복용한 여성들의 심근경색 위험이 비복용자보다 30% 이상 높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 이후에도 여러 논문들이 비슷한 결론을 냈습니다. 음식으로 섭취하는 칼슘은 문제가 없지만 영양제로 농축된 칼슘을 한 번에 넣는 것은 몸의 균형을 무너뜨린다는 것이죠. 진료실에서도 비슷한 사례를 자주 봅니다. 한 60대 여성 환자분은 골밀도 검사에서 경도 감소 소견이 나오자 칼슘제를 하루 2번씩 복용하기 시작했습니다. 몇 달 후부터는 명치 통증과 속쓰림이 생겼고 혈액 검사에서 칼슘 농도 상승, 신장 기능 저하가 확인됐습니다. 칼슘이 뼈로 가지 못하고 혈액과 신장에 남은 겁니다. 복용을 중단하고 식사 조절을 하자 증상은 서서히 사라졌습니다. 칼슘은 단독으로 흡수되지 않습니다. 비타민 D, 마그네슘, 비타민 K2와 함께 작용해야 뼈 속으로 들어갑니다. 이 조합이 깨지면 칼슘은 길을 잃고 엉뚱한 곳으로 갑니다. 심장, 동맥, 신장, 심지어 관절 내부까지 침착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시중 영양제의 상당수는 칼슘만 고용량으로 들어 있습니다. 뼈 건강에 좋다는 문구만 보고 복용했다가 혈관이 막히고 신장이 손상되는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우리 몸의 칼슘 조절은 호르몬과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갑상선 옆에 부갑상선 호르몬 PTH가 혈중 칼슘 농도를 일정하게 유지합니다. 칼슘을 과도하게 넣으면 이 호르몬의 작동이 교란되어 결과적으로 뼈에서 오히려 칼슘이 빠져나갑니다. 즉, 뼈를 단단하게 하려던 행동이 되려 뼈를 더 약하게 만드는 아이러니가 생깁니다. 게다가 칼슘이 혈관벽에 쌓이면 혈류가 막히고 혈압이 올라갑니다. 심장에는 부담이 되고 뇌에는 산소 공급이 줄어듭니다. 이건 단순히 뼈의 문제가 아니라 전신순환의 문제로 번집니다. 특히 폐경 이후 여성은 호르몬 변화로 혈관이 약해지기 때문에 칼슘제의 영향이 더 큽니다. 식사로 섭취하는 칼슘은 다릅니다. 우유, 멸치, 두부,
브로콜리, 미역 같은 식품 속 칼슘은 흡수 속도가 완만하고 다른 미네랄과 함께 들어오기 때문에 몸이 필요한 만큼만 사용합니다. 과잉이 되면 자연스럽게 배출됩니다. 이건 보충이 아니라 조율입니다. 몸이 스스로 조절할 수 있는 형태의 섭취죠. 이와 달리 영양제의 칼슘은 한 번에 많은 양이 들어오면서 몸의 자연스러운 피드백 시스템을 무너뜨립니다. 게다가 물과 함께 삼키면 위에서 바로 흡수되기 때문에 혈중 농도가 순간적으로 치솟습니다. 이때 혈관이 놀라며 수축하고 심장 박동이 불규칙해지는 현상이 생길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칼슘제를 보험처럼 생각합니다. 혹시 모를 골절에 대비해서 미리 먹는다. 하지만 실제 연구들은 보충제를 복용한다고 해서 골절 위험이 유의미하게 줄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오히려 운동량이 부족하고 단백질과 비타민 D가 부족한 경우 영양제 효과는 거의 없습니다. 결국 칼슘의 핵심은 흡수보다 이용입니다. 칼슘은 뼈 속으로 들어가야 의미가 있고 혈관에 남으면 독이 됩니다. 이 균형을 잡는 가장 좋은 방법은 식사와 생활 습관입니다. 햇볕을 자주 쬐고 가벼운 근력 운동으로 뼈에 자극을 주면 몸이 스스로 칼슘을 붙잡아 둡니다. 이건 약이 아닌 생리적 보충입니다. 의학은 단순합니다. 몸은 우리가 넣는 양보다 조절할 수 있는 능력으로 건강을 유지합니다. 그 균형을 존중해야 합니다. 칼슘을 보충한다고 해서 뼈가 단단해지는 것이 아니라 몸이 단단해질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 여러분의 식탁 위에는 멸치 한 줌, 두부 한 모, 햇살 한 줌이 있습니다. 그 안에 이미 충분한 칼슘이 들어 있습니다. 그걸 믿지 못하고 알약으로 채우려는 순간부터 몸의 질서는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몸은 단단함보다 균형을 원합니다. 뼈를 지탱하는 것은 칼슘이 아니라 습관입니다. 그리고 이 균형이 깨질 때 또 다른 착각이 찾아옵니다. 기억력에 좋다고 알려진 성분이지만 실제로는 혈관을 약하게 만드는 물질입니다. 칼슘제가 몸의 균형을 흔드는 동안 또 다른 영양제는 머리의 균형을 흔듭니다. 기억력에 좋다고 알려진 은행잎 추출물, 즉 진코 성분입니다. 텔레비전 광고에서 혈액순환을 돕고 기억력을 높인다는 문구를 들으면 누구나 혹하게 되죠. 특히 나이가 들수록 요즘 자꾸 깜빡해요 하는 불안감이 커지니 더 쉽게 손이 갑니다. 진코의 주성분은 진코플라본과 테르페노이드입니다. 이 성분들은 혈관을 확장시키고 혈류를 개선하며 뇌세포로 가는 산소 공급을 돕는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이 확장이라는 기능이 항상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혈관이 무조건 넓어지는 것은 안정이 아니라 조절 능력 상실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 1998년 프랑스에서 진행된 임상시험에서는 진코를 6개월간 복용한 사람들의 기억력 점수가 일시적으로 향상되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12개월이 지나자 효과가 사라졌고 복용 그룹 내 10% 이상이 멍과 코피 같은 출혈 부작용을 호소했습니다. 그 이유는 단순합니다. 진코가 혈소판의 응집을 억제해 피가 잘 멎지 않게 만들기 때문이죠. 즉, 혈류는 좋아졌지만 피가 멈추지 않는 몸이 되어버린 겁니다. 우리 몸은 필요할 때 혈류를 늘리고 멈춰야 할 때 피를 굳혀서 상처를 막습니다. 이 균형이 깨지면 작은 상처도 쉽게 멍으로 남고 코피나 잇몸 출혈이 잦아집니다. 문제는 이게 겉으로 보이지 않는 속혈관 내에서도 일어난다는 겁니다. 위나 장 또는 뇌 속의 작은 혈관이 끊어지면 뇌출혈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고혈압, 당뇨, 항응고제 복용 환자에게는 더 위험합니다. 진료실에서도 이런 사례를 자주 만납니다. 한 70대 남성은 기억력 저하가 걱정돼 은행잎 추출물을 1년 넘게 복용했습니다. 평소 아스피린을 함께 복용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시야가 흐려지고 두통이 생겨 병원을 찾았습니다. MRI 결과 뇌의 작은 혈관이 파열된 소혈관 출혈이 확인됐습니다. 진코 복용을 중단하자 증상은 안정됐습니다. 기억력을 지키려 먹은 보충제가 오히려 뇌를 위협한 셈입니다. 그렇다면 왜 진코는 이렇게 빠르게 퍼졌을까요? 1990년대 초 자연에서 온 치료제 열풍이 불면서 식물 유래 성분에 대한 신뢰가 높아졌습니다. 자연이라는 단어는 마치 무해함의 상징처럼 받아들여졌죠. 하지만 자연 그 자체도 농도를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식물에서 추출한 성분을 농축하면 그건 더 이상 자연이 아닙니다. 약이 되고 약은 항상 용량과 상호작용의 문제를 가집니다. 진코의 혈류 개선 효과는 일시적입니다. 단기간에는 손끝이 따뜻해지고 집중력이 나아진 것 같이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장기 복용하면 혈관이 늘 열린 상태에 적응해 스스로 조절하는 기능을 잃게 됩니다.
혈압이 떨어질 때 즉각 수축해야 하는 신호가 늦어져요. 어지럼증과 실신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특히 나이가 들어 자율신경 기능이 떨어진 분들에게 이런 현상은 더 심하게 나타납니다. 또한 진코는 다른 약과 충돌할 수 있습니다. 항응고제, 혈압약, 당뇨약과 함께 복용하면 약효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변하기 쉽습니다. 예를 들어 혈당 강화제와 같이 먹을 경우 혈당이 과도하게 떨어져 저혈당 증세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은 대부분의 광고나 제품 설명서에 자세히 쓰여 있지 않습니다. 의학적으로 은행잎 추출물의 효과는 아직 보조적 가능성 수준으로만 평가됩니다. 즉, 치료약이 아니라 보조제일 뿐이며 특정 질환이나 증상 개선에 대한 확실한 근거는 없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와 미국 FDA 모두 진코를 인지 기능 보조 물질로만 분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이 이 작은 캡슐을 기억력 약으로 믿고 매일 삼키고 있죠. 기억력은 피가 잘 돈다고 좋아지는 게 아닙니다. 뇌는 하루에도 수천억 개의 신호를 보내고 받으며 새로운 길을 만듭니다. 이 길이 유지되려면 혈류보다 습관이 중요합니다. 충분한 수면, 균형 잡힌 식사, 가벼운 운동이 뇌의 혈류와 신경회로를 함께 건강하게 만듭니다. 뇌를 단련시키는 건 약이 아니라 생활입니다. 건강은 항상 균형의 문제입니다. 혈관이 너무 조이면 막히고 너무 풀리면 셉니다. 그 사이에서 몸은 늘 미세하게 조절하며 살아갑니다. 그 자연스러운 리듬을 약으로 억지로 바꾸려 할 때 문제가 시작됩니다. 기억력을 지키려면 혈류를 억지로 늘리는 것보다 뇌를 쉬게 하는 시간을 늘려야 합니다. 밤 11시 이후의 수면이 뇌세포 회복에 가장 중요하고 짧은 산책이나 명상이 혈류를 가장 안정적으로 만듭니다. 이건 은행잎 추출물 어느 캡슐로도 대체할 수 없습니다. 기억을 지키겠다는 마음은 모두에게 같습니다. 하지만 그 방법이 잘못되면 기억보다 먼저 몸이 잊혀집니다. 혈관은 몸이 보내는 기억의 길입니다. 그 길을 억지로 넓히지 말고 조용히 닦아주는 것. 그게 진짜 혈류 개선입니다. 그리고 몸의 균형이 깨질 때 또 하나의 오해가 시작됩니다. 근육과 체력을 지켜준다는 이름으로 팔리는 보충제, 단백질 파우더의 이야기입니다. 기억력을 지키겠다고 먹은 은행잎 추출물이 혈관을 흔들었다면 이번에는 체력을 지키겠다고 시작한 단백질 파우더가 신장을 무너뜨리는 경우를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단백질은 생명 유지의 기본입니다. 근육, 장기, 호르몬, 효소 모두 단백질로 만들어져 있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단백질은 많을수록 좋다는 말을 믿습니다. 하지만 몸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단백질은 필요할 때만 쓰이고 남는 것은 모두 신장과 간에 부담이 됩니다. 최근 헬스 열풍과 함께 단백질 파우더는 필수품처럼 자리 잡았습니다. 운동을 하지 않아도 하루 한 잔은 건강의 기본이라며 아침 식사 대신 단백질 쉐이크를 마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내과 진료실에서 만나는 분들 중 상당수는 이 습관 때문에 오히려 건강이 나빠진 경우입니다. 단백질을 섭취하면 몸은 그걸 아미노산으로 분해합니다. 이 과정에서 생기는 노폐물이 요소, 크레아티닌 같은 질소 화합물입니다. 이 노폐물을 걸러내는 기관이 바로 신장입니다. 단백질을 과도하게 먹으면 신장은 끊임없이 과로를 하게 되고 결국 사구체가 손상되기 시작합니다. 한번 망가진 신장은 다시 회복되지 않습니다. 한 50대 남성 환자는 운동 후 단백질을 꾸준히 먹었는데 오히려 몸이 붓는다고 찾아왔습니다. 혈액 검사 결과 크레아티닌 수치 상승, 즉 신장 기능 저하가 확인됐습니다. 특별한 질환은 없었고 유일한 원인은 고단백 보충제였습니다. 복용을 중단하고 식단을 조정하자 부종이 사라지고 수치도 서서히 회복됐습니다. 근육을 키우려던 노력의 결과가 신장의 피로로 돌아온 겁니다. 단백질은 운동량과 체중, 나이에 따라 필요한 양이 다릅니다. 보통 성인은 체중 1kg당 0.8에서 1g이면 충분합니다. 체중 60kg이라면 하루 50에서 60g 정도입니다. 그런데 단백질 파우더 한 잔에는 이미 30에서 40g이 들어 있습니다. 여기에 식사로 들어오는 단백질까지 더하면 필요량의 두세 배를 넘기기 쉽습니다. 그 차이는 모두 신장으로 갑니다. 더 큰 문제는 흡수 속도입니다. 음식으로 섭취한 단백질은 천천히 소화되어 간과 신장이 차근차근 처리할 시간을 가집니다. 하지만 파우더 형태의 단백질은 몇 분 만에 혈액 속으로 들어오죠. 이 급격한 농도 변화는 신장을 갑자기 풀가동시켜버립니다. 특히 고령층은 신장 여과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런 급격한 부하를 견디기 어렵습니다. 운동 후 근육 회복을 위해 단백질을 섭취하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운동량에 비해 과도한 단백질은 근육이 아닌 요산 결정으로 바뀌어 관절 통증이나 통풍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실제 통풍 환자의 상당수가 단백질 파우더를 장기 복용한 이력이 있습니다. 또한 단백질 보충제에는 단백질 외에도 감미료, 인공향료, 지방, 인산염이 들어 있습니다. 이 중 인산염은 칼슘을 잡아먹어 뼈를 약하게 만들고 신장 결석 위험을 높입니다. 단백질로 뼈를 지킨다는 말이 실제로는 뼈의 미네랄 균형을 깨뜨리는 셈이죠. 신장은 조용히 무너집니다. 통증도 없고 증상도 뚜렷하지 않지만 피검사에서 수치가 올라가면 이미 늦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단백질 파우더를 복용하는 분들께 꼭 말씀드립니다. 근육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지만 신장은 하루에도 무너질 수 있습니다. 단백질은 식탁에서 충분히 얻을 수 있습니다. 두부, 달걀, 생선, 콩류, 닭가슴살, 이 음식들은 단백질뿐 아니라 비타민, 미네랄, 효소가 함께 들어있어 흡수와 대사가 자연스럽게 조화됩니다. 음식으로 섭취할 때는 몸이 스스로 그만이라는 신호를 보낼 수 있지만 파우더는 그 감각을 무시한 채 밀어넣습니다. 만약 보충제를 꼭 먹어야 한다면 하루 섭취 단백질 총량을 계산해 식사 포함 kg당 1g을 넘기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신장질환, 당뇨, 고혈압이 있는 분이라면 전문의와 상의 후 결정하는 게 원칙입니다. 신장은 단백질을 처리하는 공장이지만 그 공장은 한번 손상되면 복구되지 않습니다. 단백질 파우더가 만든 건강한 몸은 사실 물 위의 성처럼 불안정합니다. 겉으로는 단단해 보이지만 속에서는 신장이 조용히 무너지고 있을지 모릅니다. 진짜 근육은 균형 잡힌 식사, 꾸준한 수면, 적절한 운동이 만들어냅니다. 보충제가 아닌 생활 습관이 근육을 지탱합니다. 몸을 채우려 하지 말고 지금 가진 힘을 잘 쓰는 법을 배우는 것. 그게 진짜 건강의 기본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여러 영양제의 숨은 얼굴을 살펴봤습니다. 비타민 E와 베타카로틴은 항산화의 균형을 무너뜨렸고 칼슘은 혈관을 딱딱하게 만들었으며 은행잎 추출물은 기억력 대신 혈관을 위험에 빠뜨렸습니다. 단백질 파우더는 근육보다 신장을 피로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한 번에 해결하겠다며 등장한 것이 바로 종합 비타민입니다. 하루 한 알이면 완벽하다는 문구, 모든 영양소가 골고루 들어있다는 포장. 많은 사람들이 이 정도면 괜찮겠지라며 종합 비타민을 보험처럼 먹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바로 그 괜찮겠지라는 생각에서 시작됩니다. 종합 비타민은 이름처럼 비타민과 미네랄을 한 알에 담은 제품입니다. 이론상으로는 균형이 좋아 보이지만 실제 인체 내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서로 흡수 경쟁을 벌이기 때문이죠. 예를 들어 칼슘과 철분은 동시에 흡수될 수 없습니다. 칼슘이 들어오면 철분의 흡수율이 떨어지고 철분이 우세하면 아연이나 구리의 대사가 방해받습니다. 결국 몸은 한 번에 들어온 영양소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한 채 배출하거나 쌓이게 됩니다. 또한 종합 비타민의 상당수는 지용성과 수용성 비타민이 한 캡슐에 섞여 있습니다. 수용성은 소변으로 배출되지만 지용성 비타민 A, D, E, K는 몸에 축적됩니다. 특히 간 기능이 떨어진 분들이 지용성 비타민을 매일 복용할 경우 오히려 간독성이 생길 수 있습니다. 진료실에서 자주 만나는 사례입니다. 비타민을 꾸준히 챙겨 먹는데도 피곤해요. 검사를 해보면 간 수치가 올라 있거나 혈중 비타민 D 농도가 과도하게 높습니다. 영양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과잉이 문제입니다. 몸은 필요한 만큼만 흡수하고 나머지는 처리해야 하는데 그 과정에서 간과 신장이 피로해집니다. 종합 비타민의 또 다른 문제는 중복 섭취입니다. 비타민 C 따로, 루테인 따로, 오메가3 따로 챙기다 보면 결국 같은 성분이 겹칩니다. 이건 영양이 아니라 약의 누적입니다. 특히 고령층에서는 대사 속도가 느려 같은 양이라도 축적 위험이 훨씬 큽니다. 그렇다면 정말 종합 비타민이 필요 없는 걸까요? 그건 아닙니다. 의학적으로 흡수장애, 편식, 특정 질환, 위절제 수술 이후 등 특수한 상황에서는 보충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대다수 사람들에게 예방적 복용은 효과보다 부작용이 많습니다. 몸은 매일 새로 만들어지는 유기체이기 때문에 한 알의 영양소보다 매일의 식사와 순환이 훨씬 중요합니다. 음식 속 영양소는 서로 균형을 이루며 작용합니다. 당근 속 베타카로틴은 지방과 함께 먹을 때 흡수가 잘 되고 생선의 오메가3는 단백질과 함께 대사를 돕습니다. 즉, 자연의 음식은 이미 종합의 형태로 존재합니다. 그걸 알약으로 대체할 때부터 불균형이 시작되는 겁니다. 또 하나 중요한 점은
비타민의 효과는 한계점을 넘으면 더 이상 증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고용량에서는 역효과가 나타납니다. 비타민 A는 과잉 섭취 시 뼈 손실과 두통을, 비타민 D는 고칼슘 혈증을, 비타민 B6는 신경 손상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좋은 것을 더 많이 넣는다고 더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습니다. 건강은 선형이 아니라 곡선입니다. 적정선이 있고 넘으면 떨어집니다. 많은 분들이 피로하니까 비타민을 더 먹어야지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피로는 결핍의 신호가 아니라 균형이 깨졌다는 신호일 때가 많습니다. 수면, 스트레스, 혈당, 운동량이 제자리로 돌아오면 비타민의 흡수율도 함께 좋아집니다. 결국 몸이 스스로 회복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게 가장 확실한 보충입니다. 몸은 약이 아니라 질서로 움직입니다. 하루 3끼의 밥, 충분한 수면, 적당한 햇볕과 꾸준한 움직임이 그 질서를 유지시킵니다. 그 질서가 깨질 때 몸은 어떤 약으로도 균형을 되찾기 어렵습니다. 진료실을 찾는 많은 분들이 선생님, 뭘 더 먹어야 할까요? 라고 묻습니다. 저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지금 드시는 것 중에 무엇을 줄일 수 있는지부터 보세요. 건강은 더하는 게 아니라 덜어내는 것입니다. 몸이 스스로 쉬고 회복할 틈을 줄 때 진짜 변화가 시작됩니다. 우리는 늘 건강을 위해 무언가를 채우려 합니다. 하지만 진짜 건강은 비움의 기술에 있습니다. 몸이 원래 가지고 있는 회복력, 자연의 리듬을 믿고 따라가는 것. 그것이 가장 과학적이고 가장 인간적인 의학입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꼭 주변 분들께도 함께 나눠주세요. 이 영상을 필요로 하는 가족과 지인들에게 전해주시는 것만으로도 누군가의 건강을 지켜낼 수 있습니다. 화면 아래 구독 버튼과 알림 설정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저에게는 큰 힘이 되고 더 많은 건강 정보를 전해드릴 수 있는 원동력이 됩니다. 그리고 댓글에 실천하겠습니다 라고 약속해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다짐 하나가 가족 모두의 행복을 지키는 큰 첫걸음이 됩니다. 100세, 그 이상 활기차게 살아가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여러분의 새로운 시작을 언제나 응원합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